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5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5단원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에서 첫 번째 주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두 번째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이 두 가지 주제 같이 배워볼게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이 주제를 보면,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 이후로 정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거,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보면, 자,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이런 건데, 이거를 추진한 건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장면 정부에서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해놨었어. 근데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을 하잖아. 장악하고 나서 이전에 장면 정부가 마련했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이 총 여러분들이 이제 4차에 걸쳐서 한 것들을 배울 건데, 제1차 한번 볼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0년대면 여러분들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종전까지 10년도 안 지났을 때였어. 1953년에 종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단 말이야. 전쟁에 아직 그 상처가 다 낫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원조 경제였잖아. 300산업 발달하고 미국한테 계속 경제 원조 받고 이랬었죠. 이제는 누구한테 원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립하는 거,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게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기본적인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할 수가 없었고, 의류나 가발이나 신발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쏠려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상대적으로 자본은 적게 들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즉 이런 노동집약적인, 노동이 집중되는 경공업이 먼저 알죠. 좀 가벼운 물품들 생산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주로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을 증대하려고 노력도 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도 했었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별 우표, 이걸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우표 같은 거 발행하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각 이제 공공기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를 육성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가 주도해서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가 전개가 되는데, 2차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거의 이제 1960년대 극후반에서 70년대 극초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는데, 이때 말하는 기간산업이 뭐냐면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산업들이야. 예를 들면은 뭐 도로나 항만이라든가 이런 수송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중화학, 중공업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산업들, 이런 거 육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시기고요. 바로 이때 얘들아 이건 별표 쳐야 돼. 이거 종종 나와요.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1970년의 일이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이게 경부 고속국도고요. 자, 당시에 이렇게 개통한 도로의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가 엄청나게 이때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 그걸 여러분들 바로 베트남 특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요.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에 또 동력이 되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당시에 외화를 벌기 위해서, 즉 외국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파견을 많이 갔던 젊은 처녀와 총각들, 이들이 주로 독일 가가지고 이런 간호사로 일을 하거나, 청년들은 뭐 광부로 일을 하거나 하거든. 굉장히 독일 사람들도 꺼리는 일들이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젊은 처녀들이 가가지고 돈을 벌면서 그 외국 돈을 우리나라에 송금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외화벌이까지 하게 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3차, 4차는 묶어서 같이 볼게요. 제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됐고요. 거의 1970년대 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가 굉장히 추진이 됩니다.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면 뭐 석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공업화가 추진이 되었다는 거고, 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6대 전략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항종합제철, 즉 포스코지, 포스코가 이때 건설이 됩니다. 1973년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부터 4차까지 굉장히 국가 주도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주도된 결과, 진행된 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출도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이걸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비유하는 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6.25 전쟁 이후로 거의 파탄난 국가 경제가 정말 완전히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다라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요. 당시에 여러분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이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급속하게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 자,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 100달러도 안 됐어, 국민소득이. 근데 이제 7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201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28,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이게 되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특히 3, 4차 때는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이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제 육성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공업 지역들, 뭐 울산 공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제도에 있는 곳, 아니면 광양, 그리고 뭐 안산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업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대표적인 공업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우리나라 공업구조 변화표를 보면은 원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80% 가까이가 경공업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중화학공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점점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바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추진한 거다 보니까 국가에게 잘 보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경제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더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래 이제 정치계 쪽으로 로비를 하고 뒷돈을 준 다음에 뭐 경제 뭐 산업 관련된 거 어떤 건수를 따고 막 이런 식으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손을 잡게 되는, 뒷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바로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가 유착했다, 손을 잡았다라고 해서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되지. 왜냐하면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뒷돈 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경제 업체한테 업체를 더 키워주고 더 지원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그 부정부패 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심화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서 딱딱딱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외국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부채가 쌓여가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한번 볼게요. 자, 산업화 도시와 일상생활의 변화 한번 보면, 자, 1960년대 이후부터 농업의 비중이 감소가 되고, 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면서 경공업이랑 중화학공업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을 했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공장이 있고 공업단지가 있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런 도시화,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지. 도시화의 문제점. 먼저 첫 번째, 도시에 빈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도시 빈민 문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주택도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이게 부족해지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도시화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급속하게 몰리다 보니까 그 인프라 구축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자,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시 그 변두리 외곽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자촌 같이 정말 무슨
움막처럼 토막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는 이런 굉장히 빈민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도시 변두리에서는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강남이거든. 서울 강남이야. 원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그냥 이렇게 논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 2012년에는 완전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이 논 한마지기도 없고 전부 다 건물, 초고층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로 세워진 그런 모습들 볼 수 있는 거죠. 도시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새마을 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이제 추진된 박정희 정부 시대의 대표적인 농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배경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가 이제 거의 대부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내 주도를 했었잖아.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 공업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노동자가 많아지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걸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쌀을 싸게 팔 필요가 있었어. 곡식들을 싸게 파는 정책, 그거를 얘들아 저고가, 낮게 곡식의 가격을 정한다라는 뜻이야. 낮은 곡식 가격, 이걸 유지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곡식 가격을 낮게 팔면은 도시 노동자들은 좋지만 농민들은 입장에선 좀 손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낮아지는, 즉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농촌 너무 낙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촌을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새마을 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당시 새마을 운동 근면하게, 즉 성실하게 자조 스스로 해결하고 협동하고 이런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거의 목표는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 당시 농촌은 막 초가집도 되게 많고 했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쇠 지붕 같은, 지금 농촌 보면은 많이 있는 지붕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다 바꿔주고, 그리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농법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의 삶의 질,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농촌 살리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와 직장까지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확대가 되고요. 이건 완전히 이제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실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기여를 해요. 초가집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농법으로 이렇게 농가의 소득 증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1970년대잖아. 이게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이 돼.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유신 헌법이 있는 그 유신 체제 하에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새마을운동이 이용됐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장점도 있지만 이거의 단점이라든가 숨겨진 이면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자 이런 포스터도 있고요. 새마을운동 관련된 이런 우표도 발행이 되고요. 이렇게 주변 돌아보고 있는 박정희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보람찬 내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유신체제와 같이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유신하니까 우리 이렇게 농촌도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제에 이용되고 있는 이런 포스터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고 있었잖아. 자, 근데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은 누구 한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 자, 그래서 당시 노동 문제와 노동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 문제를 먼저 보면은 이제 수출품 가격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보였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싸게 팔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당하니까 물건도 싼 가격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저임금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젊은 여공들이 굉장히 많았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노동자들, 여공이라고 하는데 이들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환풍기 하나 없고 어두운 데서 빛 하나에 의지하면서 계속 미싱을 돌리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 있었고, 하루에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돈도 초과근무 수당 이런 것도 없어.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 이런 것도 없어. 계속 진짜 저임금으로 이들을 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사실 가능했던 거였거든. 당시에 물론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어.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이런 거 있지만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소녀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었단 말이야. 최저임금 이런 것들도 다 안 지켜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1970년대부터 전개가 되게 되는데, 한 노동운동의 이제 시발점이 됐던, 신호탄을 울렸던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은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이야. 자, 전태일이라고 하는 22세의 청년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분신 자살을 했던 사건인데, 이분이 전태일이에요. 전태일 이분께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고, 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죠. 자, 이 전태일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재단사였어. 근데 당시 이제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어린 소녀들이 정말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됐어. 그래서 얼마까지는 월급을 줘야 되고 몇 시간까지만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시위를 벌였었거든. 근데 이 시위가 경찰에 의해서 제지당할 게 딱 보이니까 이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자기 몸에 이제 불을 붙이고 돌아가신 거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이 노동권을 제대로 지켜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분신 자살을 했다는 게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고, 왜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1979년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YH 무역 사건 있죠. 그 당시 대표적인 사진들, 우리를 나가라면 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걸 달라, 왜 우리를 함부로 자르려고 하냐, 우린 일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당시에 이제 그 자본가들의 이 노동자들 착취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발하면서 유신체제까지 반대하는 이런 운동까지 이제 그런 성격까지 지니고 있는 게 YH 무역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받아서 나중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까지 일어나는 거고, 자, 이런 식의 1970년대 대표적인 사건들, 전태일 분신 사건은 좀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와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의 그 노력과 소망이 지금의 최저임금 그런 기준법이라든가 8시간 근무, 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친 거거든.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했던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다 웬만하면 다 노동자가 될 거란 말이죠. 사회에 나가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이분의 이런 희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1980년대에는 이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운동이 더더욱 활성돼서 노동조합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규모 노동운동도 자유롭게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디딤 영상 내용을 다 봤어. 이제 영상 잠깐 멈추고 학습지 뒤에 있는 키워드 빙고, 문제 꼭꼭 수업 도파보기 하고 오세요. 다 했으면 다시 재생 버튼 클릭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 자, 다 하고 오셨죠? 이제 키워드 한번 불러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체크. 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느 정부 시기였죠? 그렇지, 박정희 정부 시기 체크. 자,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었어. 그치? 노동집약적 경공업 체크. 그리고 제2차 때 있었던 거 꼭 외워야 된다고 했지. 1970년대 개통된 도로, 경부고속국도 혹은 경부고속국도 개통 체크. 자, 제3, 4차 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했어. 중화학공업 들어가면 다 체크하세요. 중화학공업 체크. 자, 이렇게 비약적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
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체크. 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정치와 경제가 서로 뒤에서 몰래 뒷거래하게 되는 이런 로비를 하는 정경유착이라고 했지. 정경유착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경제 개발하면서 점점 추진된 거 도시화 체크. 자, 그리고 농촌에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추진한 운동은 새마을운동 체크.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 체크, YH 무역사건 체크. 이렇게 해서 4줄 빙고 이상 됐으면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도장을 모아도 이제는 뭐 할 게 없지만 2월에 도장 모으면 선생님이 뽑기 하게 할게요. 깎아라도 먹으면 되니까. 자, 이제 문제 코코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 1번 정답은 박정희 정부 시기 추진된 거고, 그리고 2번 정답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그리고 3, 4차 시기에는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 그리고 단점도 있다고 했지. 그걸 바로 정경유착. 그 4번은 너무 쉽죠. 도시화. 자, 그리고 5번은 새마을운동. 이거 다 주요 키워드예요. 그리고 6번은 1970년이면 전태일 분신 사건. 22살의 나이로 분신하신. 그리고 1979년에 발생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YH 무역사건. 선생님 글씨 잘 못 써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볼게.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난 시기에 이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어떤 정부인지 한번 우리 보자. 자, 올여름 경부고속국도가 개통. 경부고속국도 1970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대인데, 그리고 경제성장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해. 이번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전태일 분신 사건도 그렇고 경부고속국도 개통도 그렇고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잖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박정희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니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찾아야겠다. 바로 딱 나오네.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죠. 그럼 나머지 오답 선지도 꼭 봐야 돼. 1번은 개성공단 하면은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2번은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이 대통령이었을 때. 3번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그리고 5번은 역시나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볼게. 다음 조치가 시행된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거는 얘들아 긴급조치 제1호라고 돼 있잖아. 밑에 있는 내용을 안 보더라도 긴급조치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박정희 정부 때야. 박정희 정부가 자기 유신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 있으면 다 마음대로 잡아 가두고 하려고 만든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가 했던 대표적인 농촌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최된 건 여러분들 이거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3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가 만든 법이었죠. 6.25 전쟁 터지기 직전. 자, 그 다음에 4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근무후기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일이거든. 김영삼 정부 완전 끝날 무렵이랑 김대중 정부 완전 초반. 그러니까 1998년 초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요거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 했으면은 앞면 뒷면 사진 찍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기. 치킨이 걸려있어. 파이팅! 고생했어요.